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레벨 3 에쿼티인데요. 혹시 요 에쿼티가 처음이신가요? 그 전에 다른 과목을 몇 개 하셨어요? 아, 레벨 3 와보니까 어떠세요? 쉽죠, 레벨 2보다? 예. 뭐, 레벨 3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는데, 아카데믹한 깊이는 레벨 1에서 레벨 2 넘어갈 때가 조금 이제 힘겨웠고요. 레벨 3는 그거보다는 좀 낫지 싶습니다. 근데, 무슨 전제가 있냐면, 레벨 2가 잘 돼 있다는 전제하에, 레벨 3 에쿼티를, 지난번까지는 다른 선생님이 하셨어요. 김영석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제가,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제가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와서 보니까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옛날에 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라고 기억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생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9년, 즉 올해 시험부터 내용이 싹 바뀌었대요. 전면 개정. CFA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공부하는 입장에선 단점, 가르치는 입장에서 단점. 왜 영어 선생님은 계속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저는 새로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최신의 경향이나 트렌드나 지금 당장 좀 프랙티컬리 쓸 수 있는 지식들이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좀 반칙이죠. 그래 놓고 내용도 어렵게 바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좀 이따 이제 과정 설명 대충 드릴 텐데,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만만치 않아도 하셔야죠.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좀 늦었잖아요. 이제 어쨌든 레벨 3 가셔야 되는데, 좀 차근차근 하나씩, 그러니까 아마도 레벨 1부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텐데, 개념 위주의 공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 설명드리기가 단순히 암기해서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어느 한편의 흑백 논리로 딱딱 이렇게 뭔가 설명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런 측면에서 저렇게 봐야 된다. 조금 더 고급져졌어요. 세련되고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좀 되고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도 에쿼티를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10% 언더였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레벨 3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비중이 좀 줄고요. 에쿼티 비중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단에, 에셋 클래스 단의 비중들을 좀 늘려놓고 여기에다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에쿼티에 국한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비중이 이게 10에서 15%로 늘었어요. 그전에 10% 언더짜리가. 그러니까 아이템 셋으로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에세이로도 토막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늘려놓고 뭘 했냐면, 제가 서머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뭐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게, 짠해서, 제 입장에서는 쥐어 짜내서 만든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만든 거라, 조금 미진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담았습니다. 서머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주로 드리면서 책이랑 같이 연동돼서 제 레벨 1, 2 강의 스타일하고 동일하게 갈 건데요. 서머리 2페이지를 보시면 컨텐츠 목차가 있죠. LOS가 레벨 3에는 4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2, 23, 24, 25. 그래서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처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보통 여기에는 스터디 세션이라는 걸 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세션에는 이런 걸 공부해라 라고 해놓고 그 세션 안에서 LOS, 리딩을 몇 개 배분해서 그 안에서 이 세션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라고 시험 범위를 내주잖아요. 이 리딩들이 배분이 돼 있었는데 세션 제목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또 내년 게 달라졌어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를 조금 더 좁혔어요. 그러니까 세션 이게 9이든가 그런데요. 이게 9이고 이게 10인데 이건 아실 필요 없죠. 뭐냐 하면 이 타이틀이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얘도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아니었어요. 스테이션 9이. 근데 이렇게 바꿔놨죠. 뭐냐면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에쿼티 매니지먼트가 레벨 3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큰 주제는 두 개예요. 우리가 레벨 1, 2에서 패시브, 액티브 이런 얘기 들었죠. 패시브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수, 시장과 동일하게 맞춰놓고 시장만큼 수익률을 얻는 거였죠. 액티브는요. 그건 너무 수동적이니까 시장 수익률 benchmark 그 이상의 무언가 수익률을 바라는 거죠. 그 밸류를 더해드한다. 그 차이를 뭐라고 불러요? 알파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알파를 추구하는 게 액티브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쿼티를 실제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전략, 패시브와 액티브, 이게 레벨 3 에쿼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3에서 패시브를 얘기해요. LOC 23에 패시브 에퀴티 인베스팅 이렇게 돼 있죠. 투자 관점이고요. 24, 25는 액티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개로 쪼개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24에서는 이런저런 전략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얘기하고요. 25에서는 실제로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하는 컨스트럭션을 얘기해요. 그래서 24는 뭐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뭐 펀더멘털리도 접근하고 뭐 퀀트 방식으로도 접근하고 어떤 스타일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25에서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게 리스크와 리턴은 뗄 수 없잖아요. 액티브하게 무언가 우리가 그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건 그 뒷단에 리스크도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련된 관점, 코스트 관련된 관점,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버제팅하고 뭐 그 안에 숨겨진 코스트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합니다. 그럼 22는 뭘까요? 거기서 제목이 있지만 개관이에요, 개관. 그래서 에쿼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오버뷰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크게 보면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ITF 같은 걸 생각하신다면 뭐 하나씩 내지는 요거 하나 반, 요거 반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항목들 하나하나들을 빼다가 이렇게 오버뷰 있는 내용들은 일부 빼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뭐 문제 구성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액티브 리턴, 뭐 액티브 쉐어, 뭐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레벨 2 정도에서 다뤘던 뭐 팩터 모델, AP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없으면 또 약간 모호해지고 이게 실체가 좀 흐릿하니 정확히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나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레벨 2 단부터 가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봤죠? 볼 시간이 있어요? 아마도 없겠죠? 묻어가야죠, 그냥 여기서.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데 시간을 5번이나 배정을 해서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졌어요. 자, 책으로 121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서머리는 4페이지부터 본문이에요. 갖다 놓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레벨 1, 2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책 또는 서머리에 그냥 제가 이해하기 편한, 제 생각에 설명드리기 편한 방식으로 먼저 어느 한쪽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관련된 부분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두 개를 링크시켜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머리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LOC 22에 A번이 있어요. 타이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Roles of Equity. 에쿼티의 역할은 뭐냐? CFA 공부하다 보면 이거 누누이 이런 거 있죠? 롤이 뭐냐? 유즈가 뭐냐? 뭐 했을 거냐? 뭐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겁니다. 4가지가 있어요. 밑에 땡땡땡땡 4개 써놨죠. 첫 번째가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입니다. 이게 뭐예요?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 됐으면 2,000원 먹는 거. 그거예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디비던 인컴이에요. 배당 받는 거 알죠? 뭐 현금으로 받든 주식으로 받든 어떤 배당 받습니다. 배당 받으면 에쿼티에 투자해서의 이익이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에쿼티는 이 두 개가 다가 아닙니다. 그 세 번째 땡에 있는 거죠. 디버시피케이션이 있어요.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게 있죠. 다른 에셋 클래스들과 섞으면
같은 리턴에서라면 리스크를 줄이고 같은 리스크라면 리턴을 올릴 수 있다. 즉 이피션 프론티어를 좀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리스크에 노출되죠.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조금 해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주식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 전이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판매가 프라이스를 올리겠죠. 프라이스를 올리면 기업의 이익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원재료 가격 상승은 일부는 벌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됐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늘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생은 어떻습니까? 제로섬이죠. 근데 주식은 파지티브 썸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계속 느니까. 1980년하고 지금하고 시총이 다르죠. 물론 들어간 기업도 다르지만 유지됐다고 쳐도 기업은 계속 성장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책으로 와봐요. 12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위에 제목이요.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이렇게 돼 있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두 번째 넘겨보세요. 12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 디비전 인컴 배당 받으면 그것도 수익 오케이. 그 밑에 패러그래프요. 디버시피케이션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들으면 당연히 그렇구나 알잖아요. 근데 시험에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를 좀 잡아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아닌 측면이 있거나 왜냐면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Diversification. Equity securities offers diversification benefit due to less than perfect correlation with other asset class. 그렇죠. 이런 diversification 이펙트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correlatio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보다 작으면 diversification 이펙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밑에 패러그래프요. 첫 번째 줄 중간쯤 볼게요. During a financial crisis. 그러니까 금융위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위기 시기에는 correlation tends to increase. correlation이 증가해요. correlation이 낮아야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correlation이 증가해요. limiting, 이렇게 되면 limiting the diversification benefit. 그런 분산 투자의 효과를 좀 줄이죠. 그리고 in addition, asset class standard deviation could increase. 각 asset class들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further reducing the expected reduction in portfolio risk. 전체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제약을 받는데요. 언제 제약을 받냐면 한계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계점이죠. 한계가 뭐냐면 이게 크라이시스에는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마켓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그 에셋 클래스와 시장의 코릴레이션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위기 상황에선 제한이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험 목적으로는.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이제 볼드체로 있고요. 읽어볼게요. In some cases, individual equities or equity sectors may provide a hedge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에는 해지를 제공한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나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시험 목적으로는.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로 끝에 볼게요. Studies generally show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quity and real return and inflation.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제공해요. 그런데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끝에요. Equities and inflation become negatively correlated during period of hyperinflation.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에퀴티도 따라 올라가야 해지가 되는 건데 이게 네거티브 코릴레이트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그럼 언제 제약을 받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읽으면 In addition, equity prices are typically a leading economic indicator.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 경기를 선행해서 먼저 반영하죠. 앞으로 회사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while inflation is a lagging economic indicator. 얘는 후행지표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경기가 반영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나오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lso suggests a less than perfect correlation between equity return and inflation.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해버리고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지가 다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얘도 이제 리밋이 있는데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별로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 선행이고 리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레깅이고 에쿼티는 선행이고 리딩이고 그렇죠? 요거 때문에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LOC22A 에쿼티의 롤 크게 네 가지 자본이득, 배당, 분산 투자, 해지, 인플레이션 해지. 그런데 이런저런 한계들이 조금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그 서머리도 제 밑에 IPS 써놨는데 이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용어 몇 개만 좀요. 그 밑에 보면 결국 IPS를 세울 때 그 고객을 잘 파악한 다음에 뭐부터 만들어요? 목적, 오브젝티브부터 시작하잖아요. 리턴 오브젝티브와 리스크 톨러런스, 리스크의 오브젝티브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하죠. 그 밑에 컨스트레인, 제약 조건을 통상 넣죠. 타임 호라이즌, 리퀴디티 등등등 넣죠. 거기 보면 이 투자자들의 유니크 니즈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 요새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IPS 밑에 서머리에 컨스트레인트, 제약이 존재하면 액티브 이렇게 해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ESG라고 있잖아요. 이게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죠. 그래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이제 용어 하나 갖다 놨는데 이 책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22페이지 방금 읽었던 밑에 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큰 제목 있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먼트 IPS 그래서 등등등등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IPS에서는 그 밑에 패러그래프 클라이언트 컨스트레인트 그 제약 조건이 있는데 may includ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consideration and religious belief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ESG든 종교적인 신념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은 패시브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서머리에다가 컨스트레인 옆에 제약의 조건하면 액티브 이렇게 결론을 적어놨죠. 패시브는 뭐예요? 시장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ESG라는 건 뭐예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환경기업이라든지 도덕적 기업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인덱스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미 어떤 유니크한 니즈가 있다라는 건 그 순간 액티브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SG가 있으면 이거 패시브 아니다. 일단 그렇게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이 얘기 이제 뒤에 반복돼요. 잡으시고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ESG 기업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네거티브 스크리닝. 요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괄호 뒤에 which exclude companies 회사를 배제하는 거예요. or sector, 섹터나 회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ESG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컨셉에 맞지 않는 회사를 빼버리는 거고요. 그 밑에 박스는 positive screening 이건 뭐냐면 읽어보면 which seek to uncover companies or sectors 이거는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런 게 혹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면 뭔지 아는 정도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시험 내는 건 웃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크린이라는 건 이걸 빼는 거고 파지티브 스크린이라는 건 찾아서 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박스는 thematic investing 테마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Which screens equity based on specific theme such as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또는 무기 방산기업 이런 거 빼버린다든지 환경기업 이런 거 넣는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빼던가 파지티브하게 찾아서 넣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든가 하는 건데요. 방금 읽은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 그 중간에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투자를 하긴 하는데 꼭 그런 회사를 찾아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전략이나 그 기업의 방향성이나 그 기업의 제품이나 이런 쪽에 계속 뭔가 관여하면서 그 투자도 같이 병행하는 그걸 이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해요. 그 얘기가 그 뒤에 쭉 설명으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그 LOC22 A번 서론이에요. 에쿼티의 롤인데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롤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나 디버시피케이션이 섞여 있는 거고요. 자, 서머리로 돌아와서 4페이지 하단 보면 LOC21 B번이 있어요.
자,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인베스트먼트 유니버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제가 타이틀 적어놨죠.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예요. 크게 세 가지 분류법을 써요. 그럼 이제 보면 첫 번째 땡 사이즈 앤 스타일, 두 번째 땡 지오그래피, 세 번째 이코노믹 액티비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사이즈 스타일은 책 보면 바로 나와요. 123페이지 보시면 책 읽고 가죠. 제일 윗줄에 The three main segmentation approaches include size and style, geography, and economic activity.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밑에 size and style이라는 타이틀 밑에 첫 번째 박스요. Size typically measured by market cap. 그러니까 market cap 시가총액 가지고 사이즈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이 900개쯤 있거든요. 코스피만 뭐 코스닥 합하면 1,800개 치면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사이즈 규모를 판별하는 건데요. Can be categorized by large cap, mid cap, small cap companies.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코멘트 박스 스타일 can be categorized by growth or value companies. 이게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꼭 이것만 있으란 법은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은 growth, 성장주냐, value, 가치주냐. 이 두 가지 분류죠. 그리고 or a mix of these two styles. 이 두 개를 애매하게 섞은 게 있어요. 괄호에 보면 sometimes refers to as blend or core. 어떤 데서는 블렌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데는 코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어떤 회사들 보니까 그로스 스탁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밸류 스탁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렌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거들을 어떻게 그로스냐 밸류냐를 판별할 거냐라고 하면 investment style can be determined by analyzing company metrics such as price to earning ratios, price to book ratios, dividend yield and earnings and book value growth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뭐 따로 할 건 아닌데, 뭐, 그로스 주식이 있고, 밸류 주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레벨 1,2에서 뭐, 밸류 스탁, 그로스 스탁의 특징들을 알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PE, 프라이스 북 밸류, 디비던 일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책에는 마지막에 뭐, 이런 것들의 그로스, 뭐, 이런 것도 얘기했으니까, 밸류 주식의 특징은 뭐예요? 저퍼, 저 PBR, 배당은 많이 줌, 성장은 별로겠죠? 그럼 그로스는 얘 반대죠?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 높고 북밸류에 비해서 프라이스 높고 배당은 안 주고 성장률은 높고 뭐 이런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3x3로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라지캡 큰 놈, 미드캡 중간 놈, 스몰캡 작은 놈이 있고요. 밸류가 있고 그로스가 있고 중간에 블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피겨 22의 1 표예요. 123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책에. 그러면 상단에 행 쪽으로는 그 헤더에 보면 밸류, 블렌드, 그로스가 있고요. 스타일이죠. 제일 왼쪽 열에 보면 사이즈별로 라지, 미디엄, 스몰이 있어요. 그러면 총 9개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유니버스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면 밸류, 블렌드, 그로스, 라지, 미디엄, 스몰에서 크게 9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라지 캡, 밸류 주식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스몰 캡, 그로스 주식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밸류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작을 것이고 그로스 쪽으로 가면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고 회사가 작으면 변동성이 클 것이고 크면 작을 것이고 그렇죠? 좌상단이 제일 안정적일 거고 우하단이 제일 리스크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목적으로는 뭐 이렇구나 하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장단점 123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박스 두 개 위에요. Advantage to segmenting by size and style. size and style로 분류하면 장점이 첫 번째 박스.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can better address client investment consideration in terms of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s.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 리턴 캐릭터리스틱을 잘 표현해서 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저희 라지 캡 밸류냐, 스몰 캡 브로스냐 이 9개 분면을 놓고 투자자랑 얘기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코멘트 박스. The potential for greater diversification benefit by investing across different sectors and industries. 여러 가지 산업과 여러 가지 섹터들의 분산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캡 밸류 주식은 여러 산업에 섞여 있을 거잖아요. 물론 산업 자체가 밸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포를 해놓으면 여러 이 섹터들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좋겠다 이런 거죠. 1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박스 The ability to construct relevant benchmark. 벤치마크를 만들기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시브하게 가려면 어때요? 벤치마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벤치마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벤치마크 만들기 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만들기도 편하고 벤치마크를 리플리케이트 따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매니저 입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투자하려면 벤치마크를 만들기 용이해야 되는데 얘는 명확하죠, 분류가. 그리고 그 밑에 박스, the ability to analyze how company characteristics change over time.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처음엔 그로스 주식이에요. 성장주에 계속 성장, 근데 높은 성장을 항상 오래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어느 순간 꺾일 거예요. 그럼 그로스 스탁이 밸류 스탁으로 가겠죠. 또 회사가 처음엔 작았어요. 근데 회사가 장사를 점점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큰 회사가 됐어요. 스몰캡이 라지캡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변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9개 분면으로 나눠서 그 안에 회사들을 다 넣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과들을 가지고 더 정확히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단점은 뭐냐면 그 밑에 패러그래프 2줄짜리 있죠. 보면 the last advantage 마지막에 이게 장점이냐는 거예요. is also disadvantage.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n that the categories are not stable over time. 아니 스몰 캡 그로스로 놔뒀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바뀌어요. 그럼 이것 자체가 분류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잘못 분류할 수 있죠.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지오그래피. 이거 뭐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이건 뭐 심플해요. 그 밑에 박스 3개 있는 것만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박스에 developed market. 뭐예요? 선진국 시장들. 그 두 번째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세 번째 박스 프론티어. 어디죠? 요르단, 베트남,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그죠? 뭐 이거 프론티어. 요런 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장단점 알아야 되겠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The main advantage to geographic segmentation is that investors with significant domestic market exposure can better understand how to diversify across international market. 말은 복잡한데 뭐예요? 해외로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렇죠? 말은 애둘러 있지만 여러 국가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면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겠다는 거고요. 계속 읽으면 one disadvantage 단점은요. To this approach is that investing in international equity market may subject investor to currency risk. 외국에 투자하면 currency 리스크가 생겨요. 그렇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사실은 그 주식이라는 에셋 하나랑 환이라는 FX라는 그 에셋 하나랑 그 두 가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주식보단 환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읽으면 Another disadvantage is an overestimation of the diversification benefit. 해외에 분산 투자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클 것 같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여러 국가에서 이미 비즈니스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글로벌 경기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들은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그 밑에 쭉 써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그 생각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그 밑에 이코노믹 액티비티라고 돼 있는데요. 서머리도 제가 오른쪽에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 섹터 인더스트리 이렇게만 써놨어요. 뭐냐면 이코노믹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산업,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눠보자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유니버스를. 근데 이걸 나누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꾸 용어가 나와서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124페이지 책에 그 이코노믹 액티비티 밑에 그 두꺼운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탈릭체로 마켓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segment companies by market served.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냐, how products are used by customers. 그럼 이 제품,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and how cash flows are generated.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생산되냐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그 분류 체계가 production oriented approach가 있는데 얘는 segment companies by products manufactured. 그러니까 얘가 제조가 만들어진 제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n input requir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만들어진 생산 공정, 제조 공정에서 어떤 인풋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마켓 오리엔티드가 있고요. 분류하는 방식이 프로덕션 오리엔티드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는 그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는 거고 얘는 그 만들어진 제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밑에 예로 든 게 예를 들면 석탄이라 그러면 석탄을 이렇게 분류하면 어떤 산업이 되냐면 얘는 에너지 섹터가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쓰이냐? 에너지로. 뭐 그거죠. 이걸로 프로덕션으로 분류하면 얘는 기초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베이직 머티리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저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124페이지 책의 제일 밑에 보시면 땡땡땡땡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이코노믹 액티비티를 분류한다는 거는 결국 산업을 어떻게 분류했냐는 체계들, 이미 그런 체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박스 4개 중에 제일 위에 GICS라는 거죠. 맞아요. 실무적으로도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면 125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첫 번째 패러그램 밑에 피겨 22에 2 있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분류해요. 처음에 제일 윗단이 섹터예요. 그럼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재죠. 이렇게 분류한다고 치면 그 밑에 산업군이 있어요. 인더스트리 그룹. 산업군은 필수 소비재 중에서 푸드, 비버리지, 타베코, 뭐 음식료예요. 그 밑에 인더스트리, 그 안에 세부 산업은요. 비버리지, 음료 산업이고요. 그 밑에 서브 인더스트리, 하위 산업은요. 소프트 드링크, 뭐 코카콜라 같은 회사인가 봐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이런 분류 체계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유니버스를 나눠서 볼 수도 있다. 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의 장점은 9월의 프로페서 노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요. On advanced economic activity segmentation is that it allows portfolio manager to analyze, compare, and construct performance benchmarks based on specific sector industry. 특정한 산업, 특정한 섹터를 가지고 BM을 만들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면 산업 분류 다 끝내놨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 가지고 그 벤치마크를 만들면 되죠. 그 회사들만 그 집어넣은 벤치마크를 만들면 되고요. 인덱스를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in addition, diversification benefits are enhanced. 이 분산 투자 효과가 좀 강화되는데 언제냐면 when investment span different sector industry. 이런 산업 분류들을 여러 개 해놓고 이 산업들을 포괄시키면 그러면 여러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군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투자하면 이게 분산 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산업 분류를 다 해놓으면 뭐 경기 민감한 산업이냐 아닌 산업이냐 산업별로 특징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 산업에 뿌리면 분산 투자 효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섹터별 얼로케이션이 가능해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으면 the main disadvantage 단점인데요. To this approach is that some companies, especially larger firms, 큰 회사들은 may have business operation that are not easily assigned to one specific sector or industry. 큰 회사들이 여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 회사들의 메인이 뭐냐 하는 거죠. 메인이 뭐냐. 사업부가 여러 개 있죠. 큰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분류가 다 쓸 수 없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분류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뭘 할 거냐면 인덱스를 만들 거거든요. 벤치마크. 그래서 벤치마크를 만들어 그 벤치마크를 그대로 따라가면 패시브. 그 벤치마크를 비트하려고 뭔가 그 액티브하게 돌리면 액티브. 그렇죠? 그러려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드는데 그 125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자, equity market indices and equity portfolio benchmark. 그러니까 인덱스하고 벤치마크 뭐 같은 얘기죠. 인덱스를 만들어서 벤치마크로 쓰니까 이것들은 can be constructed based on a combination of size, style, and geographic segments.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 분류 체계를 하나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섞어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줄 끝에요. MSCI Europe Large Cap Value Index. 라지 캡 사이즈, 밸류 스타일, 유럽이라는 지오그래피 세 개가 합쳐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라지 캡 밸류 주식을 가지고 인덱스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요 인덱스를 따라가면 패시브, 요 인덱스보다 더 그 큰 이익을 노리면 액티브. 다른 것도 섞을 수 있어요. 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 MSCI World Energy Index. 월드라고 했으니까 지오그래피가 섞여 있는 거죠. 전체 다. 거기에 에너지 섹터들만 모아서 인덱스. 왜냐면 에너지 기업은 어느 한 나라만 그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 글로벌 비즈니스니까 그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월드 인덱스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S 322의 B번에서는 뭐냐면 이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장단점. 그렇죠? 이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126페이지 가봐요. 제가 다른 쪽에서는 안 하는데 레벨 3는 이게 하여튼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모듈 퀴즈를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찍고 갈게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 컨셉만 물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면 한번 볼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모듈 퀴즈는 좀 보고 갈게요. 1번 볼게요.
자, equities typically offer diversification benefit. 그죠? 주식은 여러 네 가지의 용도가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diversification이었죠. 그런데 when combined with other major asset class in portfolio. 그러면 discuss two reasons an economic crisis may affect this risk reduction achieved through diversification. 그런 얘기 했었죠. 디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별로 잘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나리오를 주고 이런 에세이에도 이런 식으로 토막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코릴레이션 올라간다. 두 번째는 볼러틸리티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코릴레이션도 올라가고. 2번 assume an investor is segmenting the equity investment universe by economic activity. 자, economic activity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해본다. 자, describe two advantage. 그럼 장점 두 개를 서술하시오. 뭐가 있었어요? 벤치마크를 만들기 용이하다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이런 그 기업 활동을 가지고 각 산업별 벤치마크를 만들기 유용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얼로케이션이 잘 돼서 분산 투자 효과가 좋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거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넘어가 봐요. 이제는 서머리 5페이지. 보시면, 이거 서머리 먼저 볼게요. 서머리 보시면, 10번에 에쿼티 포트폴리오의 타이틀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Types of Income and Cost. 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으면 인컴이 생기겠죠. 캐피탈 게인 말고요. 인컴이 생기고요. 배당 같은 거. 그리고요. 주식에 투자하는데 관련된 비용이 들어요. 코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컴과 어떤 코스트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땡 보시면 큰 땡. 인컴은 어떤 인컴이 있을까요? 배당. 주식하면 배당이죠. 배당 받는 거. 이건 뭐 설명드릴 내용이 딱히 없고요. 두 번째, 시큐리티 렌딩. 주식을 빌려주면 수수료 일부 받아요. 대주. 쇼세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매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죠. 예전엔 기관들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개인들도 서로 대주하죠. 그렇죠? 증권사 시스템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 대주를 해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죠. 미미하나마. 그렇죠? 이게 인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큐리티 렌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요. 시험 목적으로는 요거 이따 책으로 정리할 건데 그 얘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라이팅 옵션.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옵션을 하나 발행해요. 이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옵션을 발행하면 이 옵션 라이팅 하나 대가를 받고 옵션 프리미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컴인 거죠. 그래서 그 괄호에 covered call 이렇게 적어놨죠. 이따 책으로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26페이지 와봐요. 보시면 LOC 22의 10원 중간에 그 밑에 첫 번째 줄 There are several ways to earn income from an equity portfolio. 인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첫 번째 줄 dividend income 있어. 배당 받으면 돼요.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security lending이라고 제일 앞줄 그 볼드쉐로 돼 있죠. 근데 주식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빌려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 패러그래프에 밑에 세 번째 줄 중간 볼게요. The lender.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빌려주면 the security is typically paid a fee. fee를 받고요. fee를 받아요. 수수료. 그리고 and may also receive collateral or cash on which they can also earn a return. 레벨 1에서 쇼세일 배우면서 그랬어요. 뭐냐면 그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였어요. 콜레트럴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빌려야 되잖아요. 쇼세일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빌리는데 날 뭘 믿고 빌려줘요. 약간 담보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콜레트럴. 그럼 대주 해주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담보를 받았죠.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러니까 현금이든 채권이든. 그럼 받으면 이 담보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걸 재투자하면 담보물 재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딩을 하면 시큐리티 랜딩을 하면 두 가지로 인컴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첫 번째가 수수료고요. 두 번째가 재투자예요. 콜레트럴 투자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127페이지 와보세요. 자,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Security or stock lending does introduce additional issues. 근데 이게 스탁 랜딩을 하면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봐요. 뭐냐면 계속 이렇게 short-selling은 tends to drive down the securities price. 주가를 내려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빌려줬고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의 가격을 내려요.
주식을 빌려줬더니 얘가 뭐하냐면 빌린 주식 가지고 공매를 자꾸 쳐요. 공매를 치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주가가 내려가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액티브한 인베스터라면 빌려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나는 패시브예요. 어차피 똑같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리고 뭔가 단기적인 슈셀로 내려가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뭐. 그리고 내려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패시브한 인베스터는 지수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 이슈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주가 하락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예요. 자, 두 번째는 그 패러그래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 앞에 보시면 The lender must also be concerned with the quality of the borrower and the borrower's ability to return the securities. 뭐 담보를 받긴 받지만 100%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내가 주식을 빌려줬는데 내 주식을 빌려가 내가 안 갚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거래 상대방 위험. 거래 상대방 위험에 노출돼요. 이런 거래들은. 그리고요, 계속 읽으면 The borrower must also compensate the lender for any dividend payment.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은 다 그 렌더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어 입장에서. 그렇죠? 대주 받은 입장, 그러니까 주식을 차입한 입장에선 대주해준 원주인한테 배당만큼 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앞에 보시면 The lender generally lose the right to vote. 그러니까 그 빌려줘 버리면 보팅 라이트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 주식 빌려가다가 얘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새로 그 주식을 산 주인이 보팅 라이트이 있겠죠? 보팅 라이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스탁 랜딩 관련된 이슈는 주가 하락, 카운터파티 리스크, 보팅 라이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 lender typically collect a small fee, fee를 받아요. 이건 앞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앞에 Lenders can also earn extra income by reinvesting the borrower's posted cash collateral. 콜레트럴 제출해서 이익을 얻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 반복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소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두 개 위에요. Additional Income Strategy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박스가 Writing Option. 아까 서머리에서 읽은 거죠. 근데 보면 그러니까 옵션을 발행해서 파는 건데 To earn option premium. 프리미엄을 받아요. 계속 읽으면 covered call이라는 게 있어요. covered call. 파생 때 했죠? covered call이 뭐예요? 읽어보면 strategy involves writing a call option. call option을 발행하는 거예요. on a stock owned.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컴을 원해요? 그러면 그 옵션을 하나 발행하는 거예요. call option을. 그럼 페이오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그 주식이라 그러면 옵션을 발행하면 때로 옵션 프라이스가 그 여기서부터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나요? 이게 스탁을 가지고 있고 콜옵션 팔았을 때죠. 뭐예요? 일단 요만큼 요 프리미엄만큼 요만큼의 인컴은 얻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는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하겠어요? 주가 안 오를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겠죠. 주가는 안 오를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오를 거에 베팅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 프리미엄이나 받아야지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 이것도 내가 가져올 수 있겠죠. 그 인컴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페이오프 이런 걸 주식에서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인컴의 한 종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패러그래프의 네 번째 줄 중간에 뭐 캐시 커버드 풋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밑에 줄, 다섯 번째 줄 앞에 보시면 This involves selling a put option. put option을 팔고요. on stock and setting aside sufficient cash equivalent.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put option을 팔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 기초 대상이 되는 주식을 나한테 던지면 내가 사줘야죠. 사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얘는 풋을 팔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풋콜 페널티잖아요. 그죠? 이거 뒤집은 거예요. 이거 뒤집은 거. 그러니까 페이오프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어쨌든 커버드 풋 같은 게 있다. 수수료를 더 받는. 그리고 그 밑에 그 박스 보시면 서머리는 그냥 저거만 놨는데 글로 디비던 캡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배당만 따먹는 게 뭐냐면 where an investor buys a stock right before its ex-dividend date. 그러니까 배당 락일, 배당이 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 날짜에 주식을 사면 배당이 없어지는 날. 그 날에 하루 전날 주식을 사요. 그래놓고 그리고 hold that stock through an ex-dividend date. 그래서 그 ex-dividend date까지는 들고 간 다음에 and then sell the stock.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 나기를 지나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원래 이론대로는 어떻게 돼요? 그 배당만큼 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만큼 덜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지진 않으면, 배당 금액보다 조금 덜 떨어지거나 혹시나 오를 기대가 있으면, 그러면 그 배당만큼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뭐 인컴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니 하세요. 어쨌든 디비던드 캡처 하는 방식이 있고 라이팅 옵션 하는 방식이 이 인컴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머리 보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작은 땡 3개, 첫 번째 디비던드, 두 번째 시큐리티 랜딩, 세 번째 라이팅 옵션. 라이팅 옵션은 뭐 커버드 콜이나 디비던드 캡처 같은 거 그려려니 하시고, 시큐리티 랜딩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컴의 소스가 P나 콜레트럴의 재투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슈들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그 인컴 말고 코스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